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2월 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가 하락한다. 이것을 원인과 결과 논리로 이해해 보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최근에 그 금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한번 정리한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을 금융권 출신이 쉽게 설명하였다. 금리를 올리면 예금 금리도 올라 은행에 돈이 유입됨으로써 시중 유동자금이 감소하므로 소비가 감소하여 물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저에게는 너무 인과관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미국 기준금리는 우리나라는 3.5%로 동결했습니다만 현재 5.5%로 동결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소비 지출은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는 식으로 오늘 쓰고 보자는 심리인지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고요. 그러나 최근 뉴스는 인플레가 3, 4%로 그 둔화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 중앙은행 FRB인가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3, 4%가 둔화냐? 그러니까 전달보다 조금 떨어졌다지만 인플레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금리를 5.5% 올렸음에도 그러니까 그 JP 모건의 JP 모건의 그 사장인 그 다이머는 7%까지도 자기는 생각을 한다 하는 뉴스들이 나왔었죠. 어쨌든 기업은 대출 금리가 인상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자의 지급이 증가하므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영업손익에서 만회하고자 제품 판매 가격 인상 심리가 작동할 것이다. 요것이 이제 제가 1단계 원인과 결과로 한번 인식을 해봤어요. 그러나 기업의 회계 전문가 출신은 지급이자는 영업의 사항으로 제품 판매 가격 인상과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물가와는 상관이 없다고 또 피력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 그 경험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최근 제가 그 기업 분석을 하는데 현금 흐름표에 옛날에는 그 지급이자라고 썼었는데 지급이자 뒤에 가로 열고 영업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현재 3분기 사업보고서 그 현금 흐름표에 보면은 지급이자라고 쓴 데만 있고 쓴 데도 있고 지급이자 가로 열고 영업이라고 쓴 데도 있습니다. 요것은 어떤 그 표기 기준이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또 좀 학습해 볼 그런 소재도 되긴 합니다. 생산자는 원재료 가격 상승 이유만을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판매 가격을 인상한다면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월급도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 급여 생활자들은 지출을 줄일 것이 뻔하죠. 어, 수요 감소로 인해 생산자는 판매 가격을 인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2단계 인과 인식으로 그 금리를 인상하면은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해 봤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이 또 문제인데 가계부채가 그 이 국가의 GDP 보다도 또 높은 상황에서 지급이자가 높아지면은 금리가 올라서 이 지급이자와 원금 갚아나가기에 허덕일 것이니까 어, 영끌과 그 비투로 그 부동산을 산 젊은 세대가 있다면은
급여가 그만큼 못 따라준다 그러면은 도저히 그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기 시작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 가격도 그 내려갈 것이고, 저는 내려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소비가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은 생산 공급 가격을 내릴 것이다. 요게 이제 또 3차 인과 관계로 인식을 해본 겁니다. 최근에 다이소라든지 또 그 팩토리 그 아울렛이라든지 저가 상품을 판매한다고 그러지만 나름대로 그 퀄리티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그 손님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은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지는 않다. 음, 한마디로 뭐 라면 가격은 더 내려도 사실 되는 것 같은데 어저껜가 저기 그 오뚜기를 분석했습니다마는 생색내기였다. 이미 인상할 만큼은 인상했었기 때문에 생색내기 같이 뭐 이 가격을 동결했다 이런 식으로 그 인상 철회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 보도를 덮었는데 요것은 그 정부 및 공무원들의 생색내기 이런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는 제 느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나온 것들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로 7연속 동결, 긴축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 박소정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도 동결, 1월 제외 올해 모든 회의 연 3.8%로 되어 있는데 이게 3.5% 오타로 보입니다. 묶어 성장률 2.2%에서 2.1% 하향, 내년에 2.3%, 어, 그 2025년 2.3% 정도 예상을 한다. 어, 경제 성장률이 2% 정도 순인데 그 물가 상승이 3, 4%다 그러면은 그거 인플레죠. 오르는 거죠. 물가는 올해 3.6%, 내년 2.6%로 모두 상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은 물가는 이더 디플레이션의 압력을 더 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 확산과 유가 안정 등이 뒷받침되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낮춘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은행의 그 존재 가치 1순위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인데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근래 상황은 금리 인상의 요인이지만 향후 물가 압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유효하다는 판단이 바탕이 됐다. 물가 금리를 인상해야 될 요소는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냥 안 올렸다 이런 뜻으로 또 들려요. 앞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월에 3.4%, 9월에는 3.7%. 이런 식으로 누적으로 보면은 연속 그 3%대 이자 상승폭 확대가 추세가 이어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꽤 오른 거죠. 그 누적으로 본다면 거기다가 가계부채 증가세가 최근 재부각됐고 역시 금리 인상 압박을 키운 요소였다. 그럼 왜 안 올리냐? 그 최근에 또 정부가 그 총선 등의 그거를 미리 생각해서 그런지 대출을 좀 용이해 주게 한 게 있긴 있다고 봅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좀 늘리자. 보금자리론 뭐 이런 거로 해서 또 좀 하자. 이런 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 뭐 돈이 시중에 좀 많이 풀렸다고 봅니다. 한국은행과 정부 간 저는 시각차가 분명히 있음에도 없다고도 서로들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장하고 금감원장하고 동석은 자리에서 우리 그 생각은 거의 그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뭔가가 조금 그 핀트가 어긋나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협 이런 용어들 우리 잘 몰라요.
서민들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 금리와 통화정책 운영 및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뭐 이런 거를 다 복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을 되게 지식연하게 어렵게 얘기하지만은 그 자관 추가 필요성 여부는 계속 생각하겠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또 다른 매체 뉴스는 한국은행 2023년 성장률 전망 2.1%로 하향 조정. 이거는 금리보다도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측면을 그 뉴스 보도를 했네요. 기준금리는 3.5%로 변동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먼저 소개를 하고 내년도 그 전망치를 2.1%로 낮췄다. 8월에는 한 2.2%였는데 0.1% 낮췄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수정되지 않은 채로 남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내려갈지 4, 4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벌써 12월 달이 됐습니다. 음, 3분기 거 분석을 하기 급급한데 이제 벌써 4분기가 이제 뭐 다가오고 있는 거죠. 4분기 말이. 미 연방준비제도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모두 완화됐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인호 전 한국경제학회 회장에 따르면 미국 연방제 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전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정되는 가운데 글로벌 유가의 유동성이 완화되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어디 여러 군데에서 전쟁이 터지면은 유가가 오르고 뭐 금리도 오르고 무슨 국제 그 곡물 가격도 오르고 뭐 그러는데 최근에는 그 옛날하고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 또 지정학자 누구 어떤 미국의 전문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이것이 미국이 혼자서라도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석유가 터지면서 세일가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변했다. 음, 그런 거가 이제 저는 그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은 양호한 미국 물가 지표에 힘입어 수년간 이어진 금리 인상 사이클을 끝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가의 유가로 인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의존해야 한다는 압력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오를 것 같지는 않다. 국세금리, 그 미국 금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제가 그 금융권 출신한테도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미국 금리 5.5%하고 한국 금리 3.5%, 2% 갭이 작은 게 아닌데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구체적인 얘기 그게 문제야, 그게 이렇게 또 얘기는 하더라고요. 뭐 식사 자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는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어, 금융권에 있던 사람하고 대화를 해본 거니까 그게 문제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빗대어서 뭐 또 더 얘기하면 야 그러면은 그 일본은 30년간 거의 금리를 그 제로 금리로 운영을 해서 30년을 견뎠는데 물론 이제 잃어버린 30년이지만은 어, 그 미국 일본도 이제 금리 인상을 그 미국한테 압력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또 어떤 뉴스에서도 제 그 생각을 확인한 어, 바가 있습니다. 자, 일본은 금리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한국은 디프레이션이고 또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지, 한쪽은 인플레이션으로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고, 일본 쪽은 우리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만 오르는 거로, 또 부동산도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마다 상황이 틀리긴 합니다만은 이 중국하고도 또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 될 사항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국은행과 이 미국 금리하고의 이 금리 인상의 그 흐름을 표현하고 있죠. 현재 거의 뭐 한 2022년도에는 거의 유사했다가 미국은 팍팍팍 올렸는데 우리는 같이 따라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의 경제 상황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거를 좀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그래서 그런지 12월 국내 LPG 공급과 동결, 소비자 부담 감안. 자, 우리 그 국민 소비자들을 위한 뉴스들이 터져 나오는 건지 이학준 기자 조선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국내 액화 석유가스 LPG 업계가 소비자 부담 경감 위해 12월 공급가를 동결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 LNG 가스에 대해서는 그 3분기 실적을 어, 분석을 해서 그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기억력이 하도 다 모든 걸 다 기억 못하니까 LNG 가격을 올렸는지 내렸는지 그게 또 기억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요. 아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 어쨌든 SK 양대 LPG 가스 수입 판매하는 회사가 SK 가스가 있는데 잠깐 동결했다는 얘기고 이완도 있죠. 이렇게 되니까 그 SK 가스하고 이완도 또 이렇게 3분기 거를 아직 못했는데 이것도 좀 해보고 싶은 잠깐 저는 어떻게 그 기업체 선정을 해서 분석하는 게 기간 산업 내지는 중요 우리의 기초 베이스 뭐 이런 쪽에도 관심이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동결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 LPG 충전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디에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가까운 동네에도 그 LPG 충전소가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뭐라고 써 있나? 낙지 뭐라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음, 잠깐 LPG 가격 동결했다. 12월만 그렇다는 매달 변경이 되니까 이것은 수입 가격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나라 뉴스에는 그 일면 헤드라인 뉴스 같은 데서는 잘 안 올리죠. 이런 거가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언론도 정권 눈치를 보는 거 이런 거 헤드라인 뉴스에 안 나옵니다. 한국 광공업 생산 10월 예상 외 마이너스 반도체 약세. 로이터 일본판입니다. 한국통계국이 30일 발표한 10월 광공업 생산 지수는 계절 조정으로 전월 대비 3.5% 떨어졌다. 반도체 생산 감소를 배경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하락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예상은 0.5% 상승이었는데 떨어졌다는 얘기고 9월에는 1.7% 상승했대요. 그래서 뭐 이거 다시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한 달 만에 다시 꼬꾸라졌어요. 반도체는 11.4%가 감소했고 기계는 8.3%, 전자 부품은 10.4% 증가했다. 오르는 것도 상승한 것도 있네요. 전년 대비로는 1.1% 그래도 상승은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어, 전 산업을 합친 그 생산 지수는 1.6% 떨어져서 2020년 이후 4월,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해가지고 인천 지방에 어디 있는 석유화학 공장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016년에 촬영한 거를 갖다 붙였네요. 네.
여기 보면은 뭐 인천이라고 그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안 보이지만은 중국의 도전과 국제 여론 형성력 주제를 논의했는데 요미우리 국제회의에서 대미 관계 완화는 1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요미우리 주간을 해가지고 중국의 도전과 국제 여론 형성력 이런 주제로 우고광 미국 스탠퍼드대 중국 경제제도 연구센터 선임 연구원들이 논의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우 전 총리라 그러니까 그 중국의 총리를 했었던 모양이죠. 기조강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반부패 명명으로 고위층을 배제해옴에 따라 공산당 체제 내 엘리트들도 시 전 총리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을 피하기 위해 창조적인 일을 게을리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통제하는 힘은 강해지고 있지만 체제 내 거버넌스, 지배구조라고 그러죠. 거버넌스라는 게 경제발전 촉진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대미 관계를 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이번에 그 에이펙 11월 그 중순에 열린 에이펙 미국 LA에서 열린 에이펙하고 뭐 IPEF인가요? 어, 그 회의가 연속으로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1년 정도밖에 지속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냈고 토론에 참가한 가모구키 게이오대 교수 또 모리 사토이 게이오대 교수가 게이오대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유명한 대학인 모양이죠. 여기에서 그 모리 씨가 중국이 지향하는 국제 질서는 미국의 동맹 시스템을 유명무실로 하고 서태평양 미군의 위상 배제를 노린다고 분석을 했다. 미중 국제 여론 경쟁의 관건은 세계 대다수 국가의 가치관과 이익을 어디까지 존중하며 사귈 수 있느냐다고 밝혔다. 이런 의견을 개진했다는 거죠. 그는 중일 간에도 국제 여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본도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번영에 필요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여론 형성을 높여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뭐 한국 대통령도 그 거기 그 에이펙에 가서 그, 그 인도 태평양 그 평화 번영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죠. 뭐 그런 거가 기억이 납니다. 이젠 세계 현안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 너무 바빠서 잡히지 않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곤도 다이스케라는 사람이 JB 프레스에서 했는데 이번에 그 한중일 그 외무장관 회의가 일어나면서도 정상회담 일정은 사실이 무산됐다. 아, 다시 열기로 그 추진한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결정은 안 했다는 것은 무산됐다. 그러니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이 부산 해운대에서 열렸는데 자관 그이 오래간만에 4년 만에 만났는데 한중일 정상회담은 안 열릴 것 같다. 그런데 이 지금 열리더라도 일본은 기시다 총리하고 중국은 리창 총리하고 윤석통 대통령이 삼국 정상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도 궁금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음, 가장 큰 문제는 왕이 바쁜 문제다. 이게 이 맞는 그 진단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지난달 그 70세가 됐다 그러네요. 이거 뭐 저하고 맞먹네. 그렇게 됐네요. 크게 이런 사람이 크게 바삐 이제 돌아가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는 한 대우해 준다고 그 친강 외교부장 그 주미대사 했던 친구가 이제 그 외무부장으로 외교부장으로 왔는데 거의 6개월 만에 낙마를 했죠. 어,
뭐 개인적인 그 이 스캔들 때문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누가 그 후임이 와야 되는데 시진핑 엉아가 아니 당신은 그냥 다 해버려. 그래서 아주 지금 미칠 지경으로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 중앙 정치국 위원으로까지 승차를 해가지고 공산당 중요회에 모두 참석해야 되는데 외교 일도 해야 되고 엄청 바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제가 좀 써본 건데 이번에 그 한중일 회담, 한중일이라고 저도 표현한 걸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걔네들이 이렇게 쓰면 요즘은 이제 한일중 회의라고 얘기를 한일중 회의가 왜 시진핑이 아니고 리창이냐? 정상회담엔 정상끼리 나와야지. 격에 맞지 않는다. 리창이라면 한덕수 총리가 만나주는 게 격에 맞는 거지. 일본은 내각제니까 대안이 없을 거고. 그렇지만은 그 중국이 내각제가 아니잖아요. 그 주석제로 대통령제는 아니면 주석제가 있으니까 총리는 그 밑에고 그 이번에 그 사망한 리커창 그 전 총리 이런 사람하고 우리나라 한덕수 총리하고 격에 맞는 거지. 이런 한 일중 회의를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아새끼들이 건방져져 가지고 아니 그 박진 외교부장이 그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주최를 주도한다고 그랬는데 안 하길 잘했어요. 이거 자존심 상하는 얘기다 이거죠. 한국도 이제는 뭐 오고 싶지 않은 모양이에요. 시진피가 이제 시황제가 되려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과로사하지 않을까 해서 뭐 여러 그 이제 그 얘기들을 쭉 풀어나갔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과밀 일정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나라 외교부장의 그 스케줄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모르지만 이 기고자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외교부장으로서의 11월 공개 활동 기록을 자기가 주워 담았다는 표현을 하는데 1일부터 해가지고 26일까지 그 부산에서 박진 외무장관 회담하고 10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하는 데까지 쭉 했는데 자관 그 중국의 활동 외교 활동을 보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막 뛰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에 가서 박진 외교 그 장관의 스케줄이 어떤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잠깐 요즘 제일 바쁜 사람은 뭐 윤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이 뉴스 뭐 왔다 국제 왔다 갔다 하고 뭐 되게 바쁘죠. 그런 게 있는데 이 사진을 요즘 뭐 감기가 참 유행인 것 같습니다만 얼굴이 그 좀 아무래도 피곤해 보이긴 하네요. 키신저 별세 영원한 적도 영원한 법도 없다. 국익만 있을 뿐. 워싱턴 김진명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1970년대 냉전기 핑퐁 외교를 통해 공산 중국의 주의 장막을 열고 소련과의 전략 핵무기 제한 협상을 통해 대땅트 긴장 완화를 유도했던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9일 현지 시각 100세로 별세했다. 장수하셨네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적과도 타협했던 그는 현실 정치, 릴 폴리틱의 대가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윤리나 원칙 없이 약소국의 이익과 인권을 희생시켰다는 비판도 그를 뒤따랐다. 해서 그쭉 많이 그 히스토리 뭐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 왔습니다. 어, 이념 감정은 제쳐두고 철저히 실용과 이익만 따지는 키신저의 현실 정치가 강력하게 구현된 장면이었다. 키신저와 저우원 라이 준내 총리였죠. 물밑 협상. 그러니까 이제 그 준내 씨는 이미지가 참 좋더라고요. 옛날에 그 요동반도는 원래 그 당신네 땅인데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거 부인하는 건 아니다. 요동반도 이런 데가 아, 전부 다 당신네 땅이었던 거 맞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인정을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중국 애들하고는 틀리죠. 동, 동북공정 해가지고 고구려도 지들 나라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주운래 씨는 그 봐가지고 분명히 요동반도도 과거에는 당신네 나라 땅 맞다. 그러나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료 지배하는 거고 중국 땅이 된 지 이미 오래됐다. 과거 역사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운래 총리가 돌아간 뭐 주운내 원칙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 젊었을 때 뉴스들 그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모태똥하고 키신저하고 이게 이제 그 이분이 그 이 포드 대통령 어 뭐 허수아비 같아요. 이상하게 포드 대통령은 잠깐 이런 게 있었고 또 소개하는데 이렇게 그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지속적으로 맡았던 거 청와대 사진 기자단에서 제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한 수 많이들 가르쳐 주고 갔던 것 같은데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관 우리나라 대통령만이 아니고 그 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은 빠짐없이 그와 만나서 조언을 들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판을 받는 부분이 1973년 9월 칠레 쿠데타로 좌파 살발도로 아옌데 정권이 추출되고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군부 청건 통치가 시작됐는데 이때 이 쿠데타를 미국 CIA가 물밑에서 지원하도록 비밀 작전을 승인한 당사자도 키신저였다. 자, CIA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5월 달에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에서 그 미국과 중국이 너무 대립을 하면은 5년에서 10년 안에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두 나라는 공정 방식을 배워야 된다 이런 소개를 했는데 공존한다는 것은 그 중국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식 표현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데이비드 키신저인데 100세까지 사셨던 그 건강 원천은 지속적인 그 호기심이다. 이게 나이를 먹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거, 음, 저도 좀 뭐 이런 그 활동을 하니까 건강 유지가 조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겨울에 코감기, 기침감기 가끔씩 아니 뭐 안 걸리는 해가 없어요. 어, 예방주사 뭐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맞아도 걸리는 건데 어쨌든 뭐 그건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지속적인 호기심 이게 나이를 먹더라도 그런 것이 이제 또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또 생각도 드려봅니다. 자, 이하는 이 20년 가까이 계속 흥미롭게 봤던 제이슨 본 시리즈 네 편을 어쩌다 영화 한 편에는 유튜버가 그 끝까지 그 편집을 해가지고 뭐 이거 꽤 뭐 빠르게 배속 보기를 하더라도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뭔가 저는 그 남기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관심사항이 떠지는 게 있습니다. 1편에서는 이제 CCTV에 의한 그 이 CIA가 뭔가 그 추적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요 당시에는 미국에서 CCTV가 돌아갔어도 미국 내에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 프랑스 지국으로 날아가서 이 추적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1편에서 제가 이제 그 호기심이 발동했던 거고 본 슈프리머시라고 2편 2년 후에 이제 찍혔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제이슨 본이 누구 뭐 러시아 정치인 부부를 암살을 하는데 그런 거부터 했고 이 대화 중에서 살인병기는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죠. 목표에 따라 움직여요. 이런 표현이 또 좀 기억이 나고요. 이거는 이제 베를린 현지로 가서 CIA 국장이 최고 책임자가 앉아서들 떠들지 말고 베를린이 날아가서 해결해 봐. 이런 거로 해서 이제 날라오는 장면. 이 여성이 랜디라는 또 뭐 다른 부서 국장이고 이 뒤에 따라가는 친구가 그 브렉브라이어라고 그 저기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러시아 재벌하고 이제 짝짝꿍 해가지고 뭐 저기 불법 자금을 사용한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어, 기억상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흔한 시나리오 비슷한 유사한 것 같기도 하고 유럽 등 베를린을 자신들의 안방처럼 주무르고 활동하는 CIA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 이 여기에 그 에버트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이것이 이제 그 이 사람이 이제 CIA에서 그 프로그램 그 이 암살자 그 살인 병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에 그 자기네들 부정 뭐 이런 그 활동들을 그 행동 대원으로서 그 이용하는 그런 사람의 존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을 베를린에서 공개 수사로 전환 베를린 경찰의 사진 배표하는 CIA 해가지고 뭐 유명한 뭐 장면 이런 거 하나 가져와 봤고요. 어쨌든 그 영화 속에서는 그 현재 그 이 러시아 석유들 민영화가 거의 다 됐는데, 그러나 이제 국영 기업이라고 해야 맞죠. 그 주식회사화 했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에, 뭐그 민간 형태를 띄웠더라도 다 국영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푸틴이 그 러시아 그 석유 회사의 사장이다 실질적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금 횡령은 그 CIA 에버트 짓이었다. 에버트라는 말이 참 그 사람 이름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에버트 코리아라고 그 제약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활동 아닌가 사업하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유명한 회사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거론이 될 정도로 그 의약품 유통망으로 해가지고 그 처방전 그, 그 펜타닐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 진통제 처방하는데 그 에보트의 그 이 판매 유통망을 이용했다 현실적으로 그것도 영화였었나 그런데 그만큼 미국 내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 의약품 그 유통 제약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아,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잠깐 또 사이드로 빠졌네. 어쨌든 이런 거를 알게 돼가지고 그 제이슨 본 때문에 그 랜디 국장이 알게 돼가지고 러시아 내무성에 연결해 해서 러시아 석유 재벌이 잡히는 거로 이제 뭐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본 얼티메이텀이라고 해서 2007년 또 그 3년 후에 영화가 나왔어요. 이것을 이제 아들하고 같이 보는 그런 나이대가 됐. 1편서부터 아들하고 다 같이 봤어요. 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잠깐 그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브렉브라이어라고 이름이 트레이드 스톤인가 그런 거로 했던 게 브락바이어라고 좀 또 프로젝트명이 바뀌어져 있는데 더 상위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 흑색 장적 총괄 프로그램이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살인병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했는데 거기에 핵심이 그 제이슨 본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그 하는 거죠. 여기서 모두 시작됐으니 여기서 끝내야죠. 그래서 이런 살인병기 되는 사람들은 인성 파괴 실험을 당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관 이런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들이 랜디의 폭로로 인해 가지고 다 붙잡혀 들어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프로그램에 돌아가는 CIA일 것이다. 아까 헨리 키신저 이 얘기하고 연결해서 하면은 FBI니까 미국 CIA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년이나 지나서 제이슨 본이라고 세월이 또 그렇게 빨리 지났나 했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라고 해서 이 잠깐 뭐 9년이란 세월 동안 그 그리스와 알바니아 국경에서 이제 무슨 뭐 싸움꾼으로 이제 그 제임스 본이 살아온 거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이것 여기를 보다 보니까 제이슨을 도운 것 때문에 CIA에게 도망자 신사가 된 니키가 아이슬란드에서 CIA DB에 접속을 시도한다. 리차드 웹 정보 분석관이라는 제이슨 아버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헤더란 여성 정보 책임자가 CIA에 니키가 해킹 시도 시 멀웨어라는 것을 심습니다. 9년이라는 걸 대어서 인터넷 세상에 또 IT 위성 뭐 이런 거를 총 동원해서 발달된 감시망 사회의 일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요게 이제 정보 책임자로서 나오는 여성인데요. 니키가 드레스톤부터 아이언 헤드까지 전부 빼갔습니다. 멀리어를 제가 심어놨대. 그때 여는 순간 바로 추적되니까 제가 수사 책임자가 되겠다. 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수사 책임자가 되고 본을 그리스 아테네까지 찾아간 니키가 당신은 자신이 한 일을 자책했지 그 파일을 봐야 돼. 당신은 인성실험 파괴까지 당하면서 당한 거야. 자신을 찾아. 근데 이렇게 근데 미상 영상 연결되어서 바로 추적당해 가지고 니키하고 그 주인공이 오토바이로 도망가다가 결국 위성 그 추적 뭐 이런 정보에 의해 가지고 총격을 받아 가지고 이 죽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간신히 넘기고 죽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인공만이 아니고 이 여성 니키라는 여자도 비그 행동 요원이었는데 행정 요원이죠. 그러니까 9년이란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 자신이 일했던 조직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숨어 살아야 하는 상황이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9년 동안 아니 그 CIA에서 일하도 월급장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 그렇게 여축이 없는 한 9년 동안 어떻게 숨어서 살았을까? 뭔 돈으로 했을까?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하더라고요. 니크가 죽으면서 넘긴 열쇠로 사물함의 USB와 수첩을 발견한 제이슨. 이때 아버지의 이름을 보고 어떤 기억이 떠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제가 쭉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 딥 드림이라는 게 지금 우리 미국에 비유를 하면은 애플이 구글인가요? 아니 잠깐 그런 데인데 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데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전 세계 유저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딥드림은 아무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아무나 다 감시한다는 다른 표현이죠. 현실적으로는 맘만 먹으면 한다 이게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렇게 감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 오히려 야, 좀, 나 좀, 뭐 좀 찾아주라. 나를 찾아줘.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인데, 숨기는 근데 어렵다. 이런 생각은 들어가요. 현대 세계는. CIA와 커넥션이 있는 칼루어, 이 플랫폼 회사의 대표죠. 발생한 니키의 해킹 건으로 발을 빼려 하니까 CIA 국장이 반드시 그 책임을 짓게 될 거야. 해서 이 칼로라는 사람이 자기 그 방어를 위해서 LA에서 벌어지는 어떤 컨퍼런스에서 폭로를 할 생각이었던 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헤더는 제이슨을 검색하는데 행동 평가를 합니다. 요런 아니 컴퓨터 인공지능 이 영화 나올 때까지 인공지능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도 행동 평가 뭐 이런 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이탈로 정체성과 존재를 잃었다고 하고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그런 레포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니키도 사실 조직에서 버림받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 다른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기가 어렵다는 것 같아요. 이 한 조직에서 일했던 그런 자기 생활 경험이 근데 그 조직에서 버림을 받고 그다음에 추적을 당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가 죄를 짓고서 도망자 신세가 아니고 CIA가 오히려 좋은 일 하려는 CIA 요원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거를 추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영화는 CIA의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24시간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새 비밀 공작 프로그램. 요게 이제 뭐 중국이 제일 이 중국이 감시사회다, 뭐 CCTV다, 뭐다 해서 안면 인식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중국이 미국보다 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관 그런 이 변화된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LA에서 행사에서 칼로라는 사람이 이제 어, 딥드림이 심장부엔 암세포가 있습니다. 첫마디에 이제 사살을 하라라고 지시를 하는데 제이슨이 방해 공작 활동으로 살아나고 칼루어는 어깨에 총을 맞고 그리고 이제 뭐 총격전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또 CIA 또 완전 최고위 이 국장이 아니고 그 밑에 국장인 것 같은데 이게 뒤인데 유명한 또 배우긴 하죠. 내가 무대에 올라가면 칼로와 헤더를 제거해. 이런 지시를 해 놓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관 이 뒤를 쫓아 올라가는데 보안 요원과 총격전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제이슨이 위기가 발생하는데 헤더 아까 여성 정보 요원에 의해 가지고 목숨을 건집니다. 그래서 정보국장을 만난 헤더가 제이슨은 도망가고요. 칼로는 아직 입을 안 열었죠. 감시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야심을 드리며 이 뒤국장 자리를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고 이 제이슨 본을 만나서 변화된 조직과 자기네들이 참 이제는 아주 양반스럽게 점잖게 변화가 됐고 그의 애국심을 운운하며 복귀를 제안하는 헤더 또다시 이용만 당할 것임을 알고 제이슨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시리즈는 막을 내린다. 더 이상 뭐 이 제이슨 본 시리즈는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새로운 영화 있는데 저는 이것을 실패한 살인명기 프로그램이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만은 미국 CIA의 부정적 측면을 시리즈 일반 국민 아주 흥미롭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였죠. 네. 마지막 떠나가는 장면으로 이 사람도 이제 젊었을 때 무슨 유명한 이 영화로 좀 떴던 사람이죠. 맷 데이먼이죠. 어, 무슨 잊어버렸어요. 좋은 게 있었습니다. 자, 좀 오래 걸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